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정치부 김민규 기자입니다. 오늘 인터뷰를 위해 찾아뵌 분은 현재 가칭 보수 4.0 신당 창당 준비 중이신 이현주 무소속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께서는 법조인 출신 재선 의원이신데 현재 한국 여성 변호사의 상임이사 재직하시다가 지난 19대 총선을 통해 원내 입성하신 뒤에 지금까지 소신 정치를 이어오셨습니다. 최근에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로 활동하시면서 신당 창당에 전력을 쏟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첫 출연이신데요. 네, 그런가요? 그쵸. 이렇게 국회에서 뭐 하는 거를 이렇게 찍은 영상은 있지만 출연한 건 처음이죠. 네. 이현주 TV라고 유튜브 네. 32만 정도 구독자. 네. 저희는 한 23만이 지금 조금 못 되는. 네. 그래도 뭐 워낙 활발하게 막 영상을 올리셔가지고 네, 영상 조회수는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저 박원순 아드님 어디 계십니까? 그거 뭐 거의 국정감사 때. 네, 엄청나게 많이 봤던데요. 60만 가까이. 네, 60만 넘게 본 것 같아요. 네. 그때도 10월 14일 정도. 네. 오늘 바쁘신 중에 저희 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네, 시사포커스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시사포커스 이 영상들은 한 번씩 보는데요. 이렇게 함께 보시는 분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언뜻 댓글하고 이런 거 보니까 취향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 TV도 한 번씩 들러주시고, 네, 시사포커스 우리 TV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그날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가장 요즘 핫한 이슈인 신당 창당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무소속으로 계셔서 어느 정당으로 입당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갑자기 신당 창당을 결심하시게 되신 결정적 이유가 어떤 것인지 또 언제까지 창당 작업은 마무리되시는 것인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뭐 한국당에서도 이제 입당 제안들이 있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그때 그 손학규 대표하고 이제 패스트트랙 때문에 언쟁이 있고 이제 제가 탈당을 했는데 사실 이제 손학규 대표가 나가면 다시 바른미래당으로 복당을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뭐 일관되게 제가 반사회주의, 사회주의와 전체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자유민주주의자로서 이제 제 나름의 정의감과 이런 걸 가지고 싸워오면서 어쨌든 어느 진영인가를 가리지 않고 제가 이 기득권 정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왔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길은 한국당에 입당해서 공천을 받고 3선이 되는 길이겠죠. 네, 그런데 제 개인으로 보면 그것이 좀 편한 길이긴 한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정치권에서 저한테 부여된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계속 추구해 왔던 것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자, 제대로.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좀 자유민주주의 내세우긴 했지만 사실 기존의 보수는 좀 국가주의적이고 권위주의, 관료주의적인 그게 강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전형적인 자유민주주의는 아니거든요. 자유민주주의는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을 중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갈수록 이제 전체주의와 사회주의로 막 흐르면서 망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혼자 한국당에 입당을 한다. 그랬을 때 과연 그 관료적 또 국가주의적 어떤 그런 습성 이런 걸 내가 혼자서 민간 주도의 어떤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조금 의문이었고 또 하나는 제가
97세대입니다. 97세대. 90년대 학번, 70년대생. 이 97세대가 86세대를 말하자면 이제 86세대 아래 세대인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이 바뀌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면 이 말하자면 서로 투쟁해왔던 엄혹한 시절의 그 세대가 좀 건너가고 그 밑에 세대가 자유롭고 세계화된 시대에서 학교를 다닌 이 세대가 정치 전면에 등장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해왔는데 그 세대 중에서 정치권 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정치적 비중이 높고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다면 저는 이 대한민국의 시대 교체를 위해서는 정치의 세대 교체가 불가피하고 이 세대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깃발을 들어야 할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라고 제가 사명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우선 나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겠다. 근데 내가 한국당에 혼자 입당해서 그걸 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좀 어렵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러면 내가 밖에서 이 사명을 다해야 된다. 물론 한국당하고 반사회주의라든가 지금 문재인 정권과 관련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절박한 상황이 또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황교안 대표 만났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반사회주의 동맹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내가 추구하는 바 이런 것들을 또 한편으로는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또 한국 정치에 도움이 되고 저는 한국의 보수 정치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혁신되어야만 집권도 하고 앞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현재 창당 준비 중이신데 신당 관련해서 어제 저녁에 유튜브를 보니까 네. 창당 발기문 토론회를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우리 이제 처음에 발기가 뭐 우리 수백 명이 있습니다. 지금 발기인 참여하시는 분이.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함께 이렇게 창당을 하자라고 얘기한 주도하는 분들이 한 6분 정도가 모여서 발기문에 대한 토론회를 했었어요. 네, 이제 생중계를 하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런 거죠. 이 마쿠 정치, 밀실 정치 정말 지겹다. 그래서 뭐 숨길 게 뭐가 있냐.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래서 또 설득할 거 설득하고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이게 바로 새로운 정치다. 예, 새로운 정치라는 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국민들의 현재 정서와 수요에 맞게 정치를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가 생중계를 하면서 그 댓글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답변도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약간 무슨 이렇게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무슨 조작성 댓글, 비방성 댓글 좀 올라왔었는데 제가 또 그럴 땐 얘기해요. 그 비방성 댓글 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얘기 하고 있으니까 내용에 대해서 의견 좀 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뒤에 가서는 굉장히 조정이 좀 많이 이렇게 순화가 돼가지고 생산적인 얘기들도 많이 오갔습니다. 주로 어제 내용이 그 따뜻한 보수를 모토로 이제 또 고용시장 유연성이라든가 그런 문제, 네. 규제 문제, 경제 부문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나이가 이제 30, 40대가 주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사회 경제적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외교라든가 이런 거 다 관심이 있죠. 그렇지만 외교 안보 문제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고 한국당이나 이런 기존 진영하고요. 다만 이제 사회 경제적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틈이 안 보이잖아요. 네, 틈이 안 보이고 가슴이 답답한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는 일자리 문제, 노동시장 문제, 그리고 이제 이 창업 문제 이런 거에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고 또 저희가 추구하는 바가 국가주도 사회가 아니라 민간주도 사회, 시장주도 사회, 그리고 개인이 중시되는 사회입니다. 예, 권력이나 전체 집단이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노조라든가 집단의 독재가 행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가주의나 전체주의적 성향이 아니라 개인의 자아와 개인의 어떤 소규모 활동들이 존중되는 작은 일들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저희가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개개인의 자율성이 극대화되고 선택권이 존중받는 이렇게 되려면 사실은 사회경제 이슈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규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노동시장에서 이 노동 기득권에 의해서 실제로 노동시장이 완전히 닫혀 있는 이 문제. 그러면 이 노동시장을 유연화했을 때 그럼 또 사회 안전망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좀 그전에 이렇게 보면 기존의 기득권이나 이익단체들을 생각해서 눈치 보면서 적당히 얘기했던 것을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는 안 된다. 더 이상 이렇게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되고 과감하게 개혁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제도 완화가 아니라 아예 혁파를 해서 정말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확 바꿔야 된다. 이걸 계속 저희는 주장하고 있고요. 또 노동시장 완전 유연화를 시키고 그 대신에 안전망 확실히 깔자. 안심소득제 같은 걸 시행을 하자. 복지 구조를 완전히 개혁해서 너저분하게 깔려있는 쓸데없는 복지들 다 없애고 통합해가지고 안심소득제로 가버리자.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마디로 저희 모토는 경쟁은 자유롭게 그리고 선택은 자율적으로 그러나 이 안전망은 확실하게 그래서 국가가 할 일, 민간이 할 일, 개인이 할 일 다 따로 있다는 거죠. 사실 어제 그 참여하신 그 창당 발기인 분들 그 몇 명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분야를 좀 진짜 총망라하듯이 젊은 층을 대표해서는 이하람이라는 그 한국대학생연합 그분도 계셨고 또 그런 정부가 너무 옥죄듯이 개입을 지나치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상현 국대 떡볶이 그분 대표께서 네, 이제 그렇죠. 기업을 대표해서 네.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정훈 울산대 교수 그분도 좀 너무 집단주의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네, 철학 전공하신 네. 분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외에 기타 다른 추가적으로 앞으로 영입하실 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네. 현직 국회의원 중에 혹시 비공식적으로라도 컨택이 있으시다든지 어떤 합류하실 분이 네.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컨택하고 있는 분들은 꽤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지금 이제 전면에 나서서 이제 초기 멤버로서 막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편으로 이제 뭐 이렇게 아직까지 출마 여부는 확정이 안 됐지만 그래도 기꺼이 참여하고 힘을 실어주겠다 하는 발기인들은 한 수백 명 정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 발기인 중에 제일 많은 어떻게 보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창업하신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과학자, 네, 과학기술 강국을 저희는 지향을 하거든요. 네, 과학기술의 진보가 인류를 더 평등하게 한다라고 저희는 믿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산업이 발전하고 우리가 미래에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적당히 지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기초과학부터 해서 과학기술의 전 국가가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폭 지원을 하고 또 산업과 관련해서 창업과 관련해서도 저희는 이 창업에 대해 창업이 일자리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이런 거 다 쓸데없는 뭐 휴지 줍기 이런 일회성 일자리 다 그런 것은 대폭 감축을 하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국가가 전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회를 줘야죠. 대신에 이제 이거를 보조금을 주고 국가나 공무원들이 가려서 심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시장에서 해결하자는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 금융시장을 통해서 벤처 캐피탈들이 풍부한 자금을 가지고 그들이 심사해서 그들의 시각에서 시장에서 판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창업 붐이 일어나게 하자. 그러면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저희는 영입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과학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창업하시는 분들, 또 민간 쪽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기업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백승재 변호사도 어제 이제 같이 네. 참여했는데 백승재 변호사도 김태우 씨. 네, 이제 김태우 수사관 변호한 분이지만 원래 출신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의 임원이셨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저희 뭐 이제 들로이트 컨설팅의 부회장님도 참여하시고 김경준 부회장님. 그러니까 컨설팅 뭐 창업자 그다음에 과학자, IT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저는 중요한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너무 대한민국 관료가 중심이 돼 있고 너무 높은 사람들이 중심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을 앞으로 먹여 살릴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현직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 나누는 분들은 계신데요. 사실 아직까지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또 선거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정계 개편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합류 여부를 아마 결정을 하실 것 같고 저희는 물론 이제 현역들도 환영을 합니다만 다만 이제 저희가 사실은 기득권 정치의 어떤 정말 쌓여 있는 이런 어떤 꽉 막힌 것들을 뚫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너무 기득권 정치인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은 꼭 우리의 지향하는 거하고 꼭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하는 것은 저희가 환영을 하지만 저희의 지향하는 바나 이런 혁신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헌신할 생각이 있을 때 저희는 같이 할 겁니다. 6월 1일 날 아니 다음 달 12월 1일 날 그 창당 발기인데 네, 발기인 대회를 할 겁니다. 네. 그 전까지 지금 다 어떤 네. 영입 과정이라든가 이런 완료가 되시는 아니요, 발기인 대회 하고 나서도 이제 계속 계속 추가 하죠. 네, 창당 뭐 언제까지나 계속 하는 거죠. 영입도 하는 거니까 다른 당들도. 다음에 이제 발기인 대회 때는 최소한의 어떤 시작인 거죠. 네. 보니까 요즘 그 이정현 의원도 그렇고 무소속 분들께서도 뭐 창당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지금 보수 진영이 뭐 한국당도 그렇고 또 뭐 우리공화당도 있고 또 바른미래도 변혁,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그쪽도 그렇고 좀 분열돼 있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사실 얼마 전에도 의원님께서는 그 현실적으로는 통합보단 연합이 더 낫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최근엔 그 해처모여식 통합이 그걸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네, 저는 가장 바람직한 거는 예. 해처모여식 통합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창당하는 이유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지금 현재의 기득권 정치에 아주 이렇게 비판적이시거든요. 한국당에 대해서도 그냥 문재인에 대한 반대 세력 중에 제일 큰 당 이래서 지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당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기도 하고 마지못해 지지하는 사람도 많으시고 대안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쇄신하라고 계속 사람들이 요구하는데 쇄신 움직임은 굉장히 둔한 상황이고 거기다가 일반 국민들 대중들이 봤을 때 탄핵된 정당인데 대통령이 탄핵돼도 정당이 탄핵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주홍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주홍글씨를 사실은 벗기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걸 벗기기에는 아직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새 출발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 출발을 하면서 동시에 쇄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국민들이 몇 년간 이렇게 한국당에 대해서 심판을 했던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어느 정도 해소한 상태에서 저는 새 출발을 하는 게 옳다. 그럼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이제 너무 시대착오적이다, 너무 낡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나이가 많다. 네. 어쨌든 나이가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너무 심하다. 네. 그때 어떤 청년 단체에서도 그런 얘기 했던데
적당해야지. 민주당하고 거의 10살 차이 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면 적극성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죠. 그리고 자기의 체면을 더 생각하게 되고 젊은 사람들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투쟁력이 너무 떨어진다. 네, 그래서 귀족적이다, 멜빙적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막 이렇게 현장성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보수 정당인데 보수 가치가 명확하지 않다. 네, 두리뭉실하니 그냥 좋으면 좋다고 그러면 다 따라한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것도 주장한다. 예를 들어서 이 개방, 국제관계에서의 개방과 그 다음에 한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한 자유민주 진영의 동맹. 이게 이제 우리의 가치인데. 그런데 이제 한때 아베를 규탄하고, 그죠? 네. 반일 현수막을 달았단 말이에요. 좀 너무 깜짝 놀랐는데. 네. 뭐, 일본이고 이런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냐. 전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이렇게 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타다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택시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지만 그러나 방법을 찾아가지고 미래는 나가야지. 어차피 시대는 바뀌는데 언제까지 계속 보호만 하고 있냐. 이거를 이 어떤 출구를 찾아가지고 합의를 빨리 이끌어주고 끝내야 된다. 이 상황을. 이제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는데요. 그래서 미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말 여러 산업들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사양되는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출구를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죠. 그렇지만 이거를 자꾸 기득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간다면 택시 막 이렇게 보호하고 그냥 기존의 그거를 유지하는 그건 아니죠. 물론 그렇게 하면 박수를 받겠지만 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는 게 있고 꿈이라는 게 있는데 이래서 무슨 국민들이 기대를 하겠어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노동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얘기하고 말고.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민주당이 뭐 수당을 갖다가 뭐 100을 주면 여기는 50 준다.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는 복지에 대해서 직접 수혜자한테 부여하고 수혜자한테 직접 제공하고 그 중간 전달 체계한테 제공을 해가지고 이게 막 국가 공무원들이나 관료들의 힘만 세지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무상보육을 한다고 그러면서 기관에다가 다 직접 전달을 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소비자는 그냥 바보가 되고 관에 줄 서서 잘 보이지 않으면 도태되는 이런 걸 만들어낸 것도 사실은 한국당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성찰하고 사실은 물론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 그 당시 다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 가치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어떤 일치를 보지 못한다면 굳이 정계 개편을 꼭 해야 된다 이건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힘을 모으는 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뭐 정책 연대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뭐 선거 연대 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정책 연대, 선거 연대, 통합, 뭐 연합과 통합 이렇게 갈 텐데, 그죠? 뭐 정책 연대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뭐 그거 가지고 그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고요. 결국엔 연대를 하냐 통합을 하냐의 문제인데 연대를 할 때 더 많은 의석을 확보를 할 거냐 우리 진영이 통합을 했을 때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거냐 그 문제죠. 네. 사실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어떤 게 더 바람직하냐. 그럼 제가 볼 때는 혁신 세력이 있으면 혁신 세력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이면서 통합을 하면 이게 극대화될 텐데 혁신 세력이 그냥 굴복하고 그래서 현실의 기득권의 벽에 멈춰서 그거를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냥 굴복해서
그냥 기득권 중심의 통합이 되어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된다면 그럼 마이너스 통합 아니겠어요? 네, 그럼 그렇게 할 거면 통합하면 안 되고 필요하면 연대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도 결국에는 기득권자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연대를 하려고 그래도 어쨌든 한국당이 어느 정도 양보가 불가피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국민이 그림을 봤을 때 저희는 뭐 언제든지 동맹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반사회주의 동맹. 그러니까 연대는 열려 있는데요. 합리적인 수준에서 연대를 할 거냐 아니면 전격적으로 통합을 해서 힘을 모아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가능하면 통합하면 좋겠지만 이게 정말 혁신이 아니라 구태로 가는 길이라면 역사를 거슬러 가는 길이라면 그러면 연대를 하더라도 그 어떤 혁신 세력의 본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걸 국민이 더 바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A+B든 AB든 간에 그죠? 최대의 어떤 의석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런 비유를 드는데 기둥이 다 썩어서 무너져 가는데 그럼 그 기둥을 뽑고 새로 만들든가 그러고 나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야지 썩은 기둥이 다 무너져 가는데 거기 다 들어오라고 해서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무너져가지고 다 같이 죽는 수가 있다.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저희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대한민국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당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범위에서는 우리 충분히 협력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당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생각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 한국당이 잘하길 바라죠. 쇄신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가 한국당 쇄신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쇄신 안 한다? 정말 참.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죠? 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쇄신을 안 하는데 우리가 그냥 타협한다? 저는 그러면 선거는 연대하는 것보다 통합했을 때 훨씬 의석이 작게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의석을 땅을 가장 많이 크게 차지할 수 있는 게 나라를 위한 길이에요. 그래서 한국당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치를 함께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발전하는 길로 가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한국당에 대해서도 좀 강한 채찍 이런 걸 좀 휘둘러 주셔야 돼. 아끼는 자식일수록 아주 엄격하게 키워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희가 통합과 관련해서 저희가 비판한 게 있어요. 결국에는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합이 묻지마 통합이 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쇄신이 무산되는 통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 한국당도 마찬가지. 쇄신 하면서 물론 선수가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물러나야 될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탄핵과 관련해서 너무 전면에 나서서 반대든 또는 그 호가호위든 했던 사람들 이런 것도 얘기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너무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만하셔야 되겠다. 또는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국당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바른미래당은 안 해도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쇄신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이 통합만 해버리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쇄신 안 하려고 통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럼 뭐지 도대체 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저는 그거는요 100점 100패입니다. 아주 국민들이 응징 투표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통합에는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 분명히 쇄신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네. 좀 다선 의원이라든지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 좀 물러날 필요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아, 이분은 정말 다선이고 연세도 있지만, 이런 분이야말로 계속해야 하는데, 이러면 좀 다르겠죠. 근데 그 본인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평판을 다 아실 테니까. 먼저 나서서 이번에 중진 중에 말씀하신 분이 이제 김무성 의원께서 그런 총선 불출마했다 선언을 네. 하셨는데 그분이 또 이제 의원님 고향이신 그 부산 영도가 지역구에서 최근 예전부터 이제 아무래도 좀 경기 광명이 아니라 이 영도 쪽 출마 관련해서도 좀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실제 이제 아직 이제 총선이 한 5개월 조금 안 남았는데 현재 어떤 염두에 두시고 있는 지역구가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제가 지역구나 배지에 연연할 것 같으면, 예, 그걸 막 열심히 생각할 것 같으면, 첫 번째 민주당을 탈당하지도 않았을 거고,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지도 않겠죠. 네, 그죠? 그럼 네. 불출마 민주당을 탈당을 할 때 제가 저는 제 지역구의 기득권을 다 버렸고요. 이미 벌써 2년 전에. 그래서 그때 저랑 같이 하던 많은 조직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는 편하게 선택해라 라고 했고 그거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각자 갈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최소한의 지역구 관리만 하고 선거를 위한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많은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너무 지역구에 연연하면서 마치 지방의원처럼 활동하는 지금의 국회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국민들이 국정을 이렇게 견제하라고 국회에 보낸 거지 지방의원 역할을 하라고 보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가 있어서 저는 선거법이 비례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아직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네, 저는 뭐 되게 이제 자기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막 미리 가가지고 막 명함도 뿌리고 하는데 저는 이름은 이미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걸 미리 가서 막 왔다 갔다 그리고 지금 신당 창당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갖다 혁신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동네에 가가지고 명함 뿌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거는 이 흐름에 따라서 다 결정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전략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또 보수 어떤 전체 진영을 더 확대시키고 더 크게 이길 수 있게 하는데 뭐 내가 만약에 이제 뭔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 그때 판단해야 되겠죠. 아직 시간은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너무 지역구 지금 저는 나라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서 지역구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저 국민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 참 제가 어쨌든 간에 제가 반사회주의 동맹이라는 점에서 저는 그 점에서 물론 세대 차이도 좀 나고 생각이 좀 다르지만 성향도 뭐 그 어떤 스타일도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반사회주의 동맹이라는 점에서 협력 관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이제 지금 뭐 단식하고 이렇게 계시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막 지역구에서 막 명함 돌리고 막 열심히 돌아다닌다는 게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단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이 많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국회는 국가 일을 하라고 뽑은 거예요, 국민들이. 그럼 그걸 열심히 해야죠, 지금. 그런데
그거는 좀 팽개치고 네 이렇게 자기 빼주 달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명함 뿌리고 막 근데 국민들도 이제 다 알아요. 옛날에는 잘 몰라서 악수 한번 하면 그래도 아 내가 악수 한번 했어 이러고는 찍어주고 막 그랬는데요. 이제는요 악수 한번 한다고 해서 그 악수하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최대한 해봐야 3,000명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보통 몇만 명 단위로 표 차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뭐 크게 대세도 아니고 국민들도 이제는 뭐냐면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도요. 현수막 붙여놨는데 뭐 무슨 8억짜리 뭘 유치를 했니 뭐 이런 거 붙여놓으면 욕합니다. 뒤로 돌아서서 저게 다 우리 돈이지 지 돈이야 이러면서 욕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진실되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디를 가더라도 당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범여권 정당들이 막 선거법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 오늘만 해도 지금 이미 영시부로 자동 부의됐죠. 네 부의됐죠. 예. 네. 공수처법은 또 다음 달 3일에 자동 부의시키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국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여권 같은 경우에는 여당은 이제 공수처법이 관심사 아니겠어요? 예. 그죠? 뭐 선거법이 막 좋아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예. 정의당이랑 이 당들의 어떤 협조를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거법을 같이 묶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공수처법은 저는 매우 위험한 법이다. 이거는 독재로 가는 법이고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걸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내용을 우리 작동 원리를 보더라도 매우 위험하다. 이거는 우리가 권력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권력이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하려고 그러냐 이런 거를.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주변은 사실은 민주주의의 견제 원리에 관심도 없는 거죠. 그냥 이때까지 민주주의 운운한 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가식이고 미선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진짜 검찰 개혁을 하려면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그것을 대통령의 지휘하가 아니라 대통령의 영향력을 더 약화시켜야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검찰의 권력보다 더 센 이 기관을 만들면서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거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 국민들은 잘 모르고 내용을 모르고 검찰 개혁 이꼴 공수처 이런 등식에 빠져 있어요. 사실은 한국당이 해야 될 건 뭐냐, 야당이 해야 될 거는 반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뭐 대표는 단식하고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 저 같으면 의원들하고 다 이렇게 국민 대토론회를 계속 했겠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검찰개혁이란 무엇인가? 검찰개혁은 검찰 권한이 분산되고 대통령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 이렇게 국민들한테 각인만 시켜도 국민들이 반대할 겁니다. 여론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런 대안을 갖고 있다. 수평적으로 분산시키면서 대통령으로부터의 영향을 끊는 이러한 그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거를 대안을 뭐 이름을 붙여갖고 그거를 발표를 하고 그거를 전국을 돌면서 국민 설득해야지. 그걸 가지고 붙는 거죠. 그러면 진실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기게 돼 있어요. 진실이 항상 이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국민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든 정당의 구성원이든 사실은 풀뿌리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냥 반대만 하지 이게 왜 문제고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별로 논쟁을 하는 거를 저는 놓친 것 같아요. 그걸 이슈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짜 개혁법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이 무슨 하여튼 진짜 검찰개혁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름을 붙여서 그걸 내 현수막도 달고 동네마다 토론회 공청회 하고 지역구마다 응? 그러면서 당원들 교육시켜서 책자 나눠줘서 당원들한테 주변 자기들 조직들한테 다 퍼뜨리라고 그러고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뒤집어지죠. 그걸 한 2달 정도 하고 나면. 그리고 다 나가가지고 그걸로 논쟁 붙고 어떤 게 맞는지. 그죠? 근데 이제 대안이 없이 자꾸 반대만 하니까 마치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처럼 이제 돼버리죠. 근데 국민들이 검찰 개혁 자체를 반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검찰 개혁 이꼴 공수처라는 그 프레임에 지금 갇혀버린 거예요.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게 하여간 공수처법은 이대로는 절대 저는 공수처법은 절대 안 된다. 그 선거법도 이런 식으로 선거법 게임의 룰인데 강행 처리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중대선거구제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선거구제가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이렇게 이 사각지대에 있는 말하자면 등가성이 좀 떨어지죠. 네, 1등만 다 얻는 거니까 2등, 3등 표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2등, 3등 표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의 문제인데 그걸 비례로 했을 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비례 추천권 자체가 투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중대선거구제는 2등, 3등 표도 살리지만 그것 자체를 국민이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죠. 우리 정서에도 맞고. 그냥 이렇게 좀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그걸로 싸우는 게 저는 훨씬 당당하지 않는가. 근데 이제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죠. 사실 이런 대안 제시하면서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제가 바른미래당 탈당할 때쯤 그때가 언제죠? 그게 9월 달이었나? 그때쯤 됐나요? 네. 하여간 뭐 가을쯤, 네, 가을, 여름이었나? 저도 헷갈리는데 하도 시간이 빨리 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싸우면 21대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싸우면 저는 판판이 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 같은 좋은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들은 어차피 휘발성이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 사람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고민하는구나, 선거법에 대해서 고민하는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투쟁을 하면서 조직을 쫙 활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백화점식으로 막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의 큰 이슈를 가지고 그 전국을 주도하면서 대립해가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이 내놓은 거에 대해서 안티하면서 반대하면서 끌려가고 있는데 그 반대 자체가 대안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들의 아젠다가 지금 없는 거죠. 자기들의 아젠다. 민주당이 반대를 할 만한 혹은 반대를 안 하더라도 자기들이 어떤 자기들의 아젠다 딱 가지고 그걸 계속 주장해가면서 싸울 때 거기서 쟁점이 생기고 국민들 사이에 식사 자리라든가 술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논쟁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그 과정에서 지지층이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다가도 그게 막 이 치열하게 붙었는데 이쪽 말이 맞아. 그러면 입장을 바꿀 때가 있죠. 그때 지지층이 옮겨가는 거죠. 중도는 그때 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 너무 장시간 저희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 정치권 이슈와 관련해 이 의원님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추가로 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없으시다면 저희 시사포커스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그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아마 이 나라가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히 젊은 층한테 있어서는 또는 이제 젊은 층이 아니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말 이 전반적으로 뭐 어디 뭐 문재인 정권뿐만이 아니라 지금 야당도 걱정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이것을 이제 마감을 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근데 대한민국은 87년 이래로 계속 80년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경쟁에서 엄청나게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위해서도 대대적인 시대 교체를 위한 또 세대 교체, 이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고, 동시에 사회주의로 가는 것을 또 막기 위해서 반사회주의 동맹도 맺어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거냐, 이런 부분에서 저도 깊이 고민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또 어떤 분은 통합하라, 어떤 분은 연대라, 이런 얘기가 있지만 여하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그냥 기계적 통합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패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는 통합, 또 쇄신하는 통합으로 가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더 크게는 우리는 좌파들한테 좀 배울 게 있어요. 조금씩 다르지만 어깨동무해서 굉장히 큰 파일을 함께 이렇게 삼각 그거 앞으로 가는 거, 네, 하여튼 함께 어깨동무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가치입니다. 가치. 어떤 맹목적인 사람이나 집단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가치 중심의 집단으로 함께 연대의식을 가지고 또 외곽 조직도 같이 함께 끌고 가면서 갈 때 우리가 거대한 큰 흐름을 이루어내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